오늘 55페이지 고용인에 대해서 할 차례죠. 고용인. 고용인이 직원입니다. 직원. 고용인이라는 말은 직원이고 고용인의 반대는 고용자입니다. 그래서 고용인은 직원이고 우리 현업에서는 보통 여자분들은 실장이라고 많이 하고 남자분들은 부장, 상무 또는 전무 이런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자, 고용인인데 고용인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을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요. 자격증 없이 취직을 하면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사람 인자가 붙으면 직원이고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사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겠죠.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용인과 고용자를 먼저 개념을 파악하시고 교재를 보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2번에 고용관계 종료인데 먼저 양가로 1번에 고용신고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원을 고용을 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전자문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받고 중개보조원의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고용신고서에 교육수료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2번에 보니까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옛날에는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을 제출했지만 지금 우리 암기사항 51번에 보면 암기사항 51번에 1번부터 3번까지를 보면 1번부터 3번까지는 1번 옆에 보면 1번부터 3번까지는 자격증 미제출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 위조된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을 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 진위 여부를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암기사항 51번에 1번 등록신청, 2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3번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하지 않고 지금 우리 교재 56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등록관청이 직접 시도지사에게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상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격증 딴 날짜까지 다 뜹니다. 사실상.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격증 제출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교재. 외국인의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본적지에 신원조회를 하고 협회, 전산망에 조회해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맨 밑에 있는 동그라미 5번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양가로 2번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옛날에는 해고 신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해고는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죠. 사장한테 왜 그만뒀냐 직원 물으면 내가 잘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직원한테 물으니까 왜 잘렸냐 이렇게 하니까 잘린 게 아니고 내가 그만뒀다 더러워서,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르니까 이제 중립적인 단어, 옛날에는 해고라고 했는데 지금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입니다. 자, 고용관계 종료 신고인데 동그라미 1번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고용신고든 고용관계 종료 신고든 모두 사후 10일 이내에 했습니다. 사후 10일 이내에. 근데 지금은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바뀐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모두 사후 10일 이내 하던 것이, 그럼 왜 사후 10일 이내에서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는 미리 해야 되냐 하면, 등록관청에서 단속을 하러 나가서 보니까 왜 고용신고 안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출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그만둘 때는 직원들이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불만이 있으면 월급 받고 나면 그 다음날 안 나와요. 전화해보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요. 며칠 있다 보면 옆에 취직해가지고 있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사이가 안 좋으면 사장하고. 그래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미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후 10일 이내 하고, 10일이라는 숫자는 암기사항 내드린 프린트 40번에 동그라미 2번, 암기사항 40번에 보면 10일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10일 이내에 사후에 신고한다. 동그라미 2번은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역시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따라서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제출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고용신고 위반한 경우,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우리 교재에 보면 소속 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같은 점, 차이점을 57페이지 표에 있죠. 그 우리 교재 57페이지를 보면 일단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둘 다 똑같습니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그 다음에 숫자 제한 없다. 뭐 10명을 고용하든 100명을 고용하든 고용 숫자 제한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그 직원들이 잘못하면 사장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을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중개 업무가 뭐냐면 유권 해석에 하면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입니다. 따라서 소속공개사는 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할 수 없습니다. 중개 업무를.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인데 계약서를 소속공개사가 작성했으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계약서 작성 못하기 때문에 서명 및 날인할 의무 없습니다. 그리고 서명 및 날인을 하려면 아무도장이나 찍으면 되는 게 아니라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소속공개사는 인장 등록도 해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할 필요 없죠. 그래서 소속공개사와 개업공개사의 차이점을 기억해야 되고요. 58페이지 고용인의 업무 범위, 조금 전에 말했던 내용의 업무 범위를 보면 다시 한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업무의 범위를 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할 수 있겠죠. 가장 큰 차이점,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그 중개 업무가 뭐냐 하면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등이 되겠다. 중개보조원은 이러한 업무를 못한다. 자, 중개 업무, 그럼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중개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무는 없는데 중개보조원이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시험에 출제됐어요. 보조원이 할 의무는 없지만 개업공개사와 함께 해도 위반은 아니다. 국민들에게 나쁠 건 없잖아요. 서명 및 날인을 한 명 더 했다 해도. 그래서 보조원이 서명 및 날인할 의무는 없고 해도 위반은 아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하려면은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 인장 등록.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을 할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보조라고 되어 있고 보조원은 보조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이 되겠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 그러면 58페이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 양가로 1번 손해배상, 그 다음에 59페이지 양가로 2번 양벌 규정에 의한 형사책임,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행정상 책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책임이 있다. 자, 그러면 먼저 민사책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민사책임. 이 고용인이 의뢰인에게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의뢰인은 고용인이 잘못했을 경우에 이 고용인 직원에게 실장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사장, 개업공개사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손해가 1억 발생했는데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직원에게도 1억 받고 사장에게도 1억 받고 2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받으면 나머지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출제됐는데 직원이 잘못한 경우에는 직원하고 사장하고 공동 책임이고요. 사장이 잘못해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이 잘못해서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 잘못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당연히 잘못한 직원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실적으로는 보통 사장이 보험회사 보험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이 사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사장은 다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장에게, 즉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게. 구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민법 용어입니다. 이게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해 보면 나오겠죠. 즉 직원에게 너가 갚아야 될 돈을 사장이 내가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하고 직원하고의 관계를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 즉 이것도 민법 용어인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되는데 간략하게 말하면 진정으로 연대 보정을 서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연대 보정 선 것과 마찬가지로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용자 책임, 고용자 즉 사장 책임을 보면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 책임입니다. 첫 번째 민사 책임이 있고 두 번째 행정상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사장이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되고요. 형사 책임은 사장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직원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중에서 뭐가 더 무거운 책임입니까? 무과실이 더 무겁죠. 무과실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된다고요. 직원이 손해를 입혔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사장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또 직원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법 제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의 즉 소속공개사 또는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민사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런데 형사 책임은 양벌규정 법 제50조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우리 교재 59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법 제50조 이게 바로 형사 책임입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 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즉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합니다. 즉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을 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직원이 벌금 1,000만 원 선고받았다고 해서 사장도 똑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기 때문에 해당 조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으면 직원이 잘못해서 직원이 1,0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아도 사장은 100만 원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지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 잘못으로는 절대 징역 가는 일은 없다. 다만 또 다만이라고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선고받지 않는다. 벌금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벌금 부과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59페이지 그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동그라미 2번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앞에 결격사유에서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고 했죠. 결격사유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사장이 직원 잘못으로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300만 원 이상 선고받아도 이 법에 의한 벌금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이 법을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본인이 잘못해서 벌금 받은 것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 받아도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직원 잘못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아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도록 만든다면 역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인근의 경쟁업소에서 일부러 사람 하나 취직시켜가지고 벌금 받게 만들어가지고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이 아닌 경우는 이 법에 의한 벌금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따라서 결격사는 아니다. 돈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직원 때문에 벌금 받아도 계속 중개업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59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원이 잘못했을 때 당연히 고용인 직원은 이 세 가지 책임을 다 부담하고 사장도 이 세 가지 책임을 부담하는데 민사행정상은 무과실, 형사는 과실 책임이다. 그러나 만약 사장, 개업공개사가 잘못해서 이런 손해를 입혔을 때는 개업공개사만 책임이 있다.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직원과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공동 책임이다. 근데 이론적으로 이랬는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실장으로 근무해 봤는데 제가 한 건 해가지고 제가 했으니까 서명 날인 할까요? 사장한테 물으니까 하지 말고 물건이나 한 개 더 물어와라 이렇게 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인 서명 날인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나도 소속공개사는 저는 한 적 없습니다. 사장이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 소송에서는 구상권 행사하기 어렵겠죠. 입증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이 되면 직원들이 소속공개사가 아니고 보조원이라 하더라도 직원이 한 거는 서명 날인을 받아두는 게 좋아요. 보조원도 서명 날인해도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할 의무는 없지만 그 사장 입장에서는 직원들 도장을 많이 받아놔야 직원들한테 나중에 구상권 행사라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그 업무에 관여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서명 날인이 돼 있으면. 근데 현업에서는 거의 사장들이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서명 날인을 직원들한테 받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60페이지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60페이지 기출문제 보조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마다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자, 보조원에 대한 내용인데 1번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용어정의. 2번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7일이 아니고 몇 번이라고 했어요? 10번 10일 10번이 아니고 10일 암기사항 40번에 2번에 있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암기사항 40번에 보면 10일 10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10일 7일 이런 것 암기를 해야 됩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예, 없습니다. 인장 등록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만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만 인장 등록 의무가 있다. 우리 그 암기사항 31번에 보면 암기사항 31번에 맨 밑에 별표를 보면 별표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있는 별표가 개업공개사 등, 개공 등, 두 번째 별표가 동그라미 2번이 개공 플러스 소공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인장등록, 인장등록 밑줄 치세요. 인장등록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만 해당된다고요. 즉 보조원은 인장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프린트 31번 맨 밑에 별표 까만 거 3개 해놨습니다. 첫 번째 별표가 개공 등, 개업공개사 등, 두 번째 별표가 개공 플러스 소공, 세 번째 별표가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것. 개공은 개업공개사 줄임말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2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개업공개사는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예, 보조원은 업무 개시 전에 소속공개사 보조원 다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고요. 고용신고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5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는 하면 X입니다. 업무상 행위입니다. 그러면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실장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받았다가 그걸 써버리고 자기 개인 용도로 써버리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 했습니다. 그게 업무상 행위인지 판례는 업무상 행위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돈 떼먹고 도망가면 계약금, 중도금 매도인한테 전달해달라는 것 맡겨놓은 거 떼먹으면. 그래서 업무상 행위를 판례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는 직원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민법에서 본다, 추정한다가 다르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 개업공개사의 겸업제한 등인데요. 이 겸업제한이 중요한데, 자, 업무의 범위입니다. 61페이지 1번 업무 지역 범위가 있고요. 62페이지 법인의 겸업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5페이지 65페이지 보면 겸용 겸용 제한이 있습니다. 겸용. 자, 그러면 업무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범위.
첫 번째 업무 지역 범위가 있습니다. 업무 지역 범위. 업무 지역 범위 이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사실상 법인의 겸업 제한이 중요합니다. 업무 지역 범위가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옛날에는 이분들을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시험에는 중개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법에 이 중개인하고 여러분들처럼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한 사람하고 차이 나는 게 바로 업무지역 범위밖에 없습니다. 업무지역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전국입니다. 이 자격증이 없는 중개인 분들은 원칙이 특별시, 광역시, 도, 만약에 중개인의 사무소가 대전에 있다면 대전광역시에 있는 것만, 경기도에 있다면 경기도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중개인도 예외적으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하려면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한하여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 자, 지금 정보망이 우리나라에 현재 지정받은 정보망은 3개가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랜이라고 있습니다. 협회 K랜이라고 있는데, 뭐 이거 K랜을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 아시아나항공 3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거는 협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중개인이 이 협회에 가입했으면 시험에 정보망에만 가입하면 업무지역이 당연히 전국으로 확대된다 하면 X입니다. 즉 정보망에 가입해도 다른 정보망에 공개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가입한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이 하나예요. 이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과거에 10년 전에 기출문제 보면 따라서 정보망에만 가입하면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X.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하면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공동중개, 공동사무소를 사용하면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이런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면은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위반 시 제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런데 사실 중개인분들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모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다 하고 있어요. 또 사문화된 점으로서 현실적으로 처벌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게 업무 지역 범위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62페이지 법인의 겸업 제한 별표 3개 하시고요. 이건 시험에 별표하기 전에 그 바로 위에 2번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있죠. 양가로 2번 중개대상물의 범위까지 보고 하겠습니다. 양가로 2번인데 그냥 저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 범위. 이건 중요하지 않고 별표는 아까 겸업 제한이라고 했어요.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있는데, 중개대상물은 앞에 첫 시간에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은. 그래서 과거에 중개인은 토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토지, 건축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됐어요. X입니다. 즉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인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내용은. 왜? 법조문에도 없어요. 특별히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따로 차이가 있다 없다 그 말 자체가 없어요. 그 중개인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 가능해요. 업무 지역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고, 이제
62페이지 법인의 겸업제한, 이게 중요한데요. 법인은 회사죠, 회사. 그럼 왜 회사를, 큰 회사가 이런 겸업을 못하도록 하느냐? 회사 차리려면 자본금도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되고 공인중개사도 최소한 2명 이상은 있어야 되고 훨씬 까다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겸업제한이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중개사무소는 담배를 팔아도 되고 식당을 해도 되고 법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같이 해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법인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예를 들면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거 문 닫아야 되는 것처럼 뭐 한 달에 한두 번 문 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의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영세한 개인중개업소와 무한 자유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인은 돈 안 되는 것만 하도록 하고 있어요. 돈 되는 거 못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겸업제한 양가로 1번에 보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인데요. 관리 대행하면 돈 안 돼요. 돈 되는 건 뭐예요? 임대업을 해야 돈 된다고요. 지어가지고 분양하고 남은 거 있으면 임대업을 해야 되는데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 대행만 가능해요. 그것도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만 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관리 대행 해가지고 가장 많이 받는 게 가구당 5만 원. 그 가구당 5만 원은 어떻게 하냐면 20가구를 관리하면 한 가구당 예를 들어서 월세가 5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관리 대행하는 회사가 무조건 입금시켜야 돼. 공실이 있든 없든. 그리고 5만 원이니까 100만 원 수수료 받는 거예요. 그 돈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공실 있고 이러면. 만약에 공실 책임은 그 집주인이 지면은 좀 더 싸요. 3만 원이나 만 원. 저 같은 경우는 만 원 받고 관리해봤어요. 즉 20만 원 받았어요. 건물 한 동 관리하면. 돈 안 되죠. 그런 거는 개인이나 하지. 그 법인은 돈 되는 거 하려면 외국 법인들은 전부 다 분양도 하고 임대업도 합니다. 그래서 고정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직원 월급을 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지금 서울에서는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아예 거래가 올 수도 없댔대요. 매수인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내려갈 거로 생각하고 안 사는 거예요. 더 내려가면 사겠다. 매도인은 싸게는 못 팔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거래가 안 된대요. 서로 눈치만 보고. 예, 그러면 이제 외국 대형법인 들어와가지고 직원 월급도 못 주고 망할 가능성이 많죠. 만약에 아파트 단지 차렸다가. 그래서 고정월세가 나오는,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 법인 못 들어게 하려고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고요. 지금 완전히 부동산 시장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있는 큰 법인이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랜드마크 빌딩 이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홍콩이나 일본, 이 가까운 데만 가봐도 전부 다 일본만 가도 빅브라더 대형 법인들이 전부 매매는 독점하고 있어요. 그럼 건물 택지주임들 개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거의 월세 중개밖에 못해요. 일본만 해도.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의 개인이 1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법인은 한 700개도 안 돼요. 그 법인마저도 기획부동산, 사기꾼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런 겸업 제한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상업용 건축물 주택 밑줄 치시고요.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 X, 관리 대행이지 임대 관리 대행이지 임대업 X. 63페이지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입니다. 개발업 안 됩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될 수 있습니다. 돈 되는 거는 개발업을 해야 돈이 돼요. 나대지에다가 집 지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파는 것도 개발이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인데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됩니다. 돈 되는 거 이거 개발하면 돈 됩니다. 알려만 줘야 되고 직접 개발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요.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되는 거는 못 하고요. 24번 암기사항 24번에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 암기사항에 있어요. 암기사항 24번에 보면 1번에 임대업 X, 2번 개발업 X 적어놨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됐다는 이야기예요. 개발업을 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3번 그 참고로 24번 암기사항하고 비교해서 보면 되겠죠. 63페이지 양가로 3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이에요.
뭐 뚜르쥬르 파리바게트 이런 것처럼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공인중개사 대상, 일반인 대상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입니다. 분양대행만 가능하고 분양업은 안 됩니다. 분양대행 해봐야 많이 받아봐야 한 500만 원 정도도 못 받아요. 분양대행은 별로 돈이 안 되고 분양업을 해야 돈이 된다고요. 분양업은 뭐예요? 자기가 지어가지고 직접 팔면 한 50%는 남아요. 땅 사가지고 건축비 빼고 팔면 최소한 한 동 팔면 1억 이상은 남아요. 무조건. 그런데 분양대행 해봐야 1,000만 원도 남기 힘들다고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대행하면 현업에서는 MGM이라고 그래요. MGM이 뭐냐면 멤버스 겟 멤버스라고 해서 분양대행 사람 데리고 오면 분양할 사람 데리고 오면 돈 줘요. 분양대행사에서. 그건 돈 안 된다고요.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분양업을 해야 되는데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대행업. 분양업은 자기가 지어서 분양하는 게 분양업이고 분양대행업은 남이 지어놓은 걸 분양하는 게 분양대행업이죠. 5번 63페이지 5번 맨 밑에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인데 그게 뭐냐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도배의 이사업체 소개 알선업만 됩니다.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외국에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면 이사 비용도 자기 손님들한테는 50% 할인해 준다. 이렇게 하면 그게 국민들이 저 중개업소를 중개법인을 이용하면 이사 비용이 싸다 이런 게 인식이 되면 스스로 찾아가겠죠. 그래서 돈 되는 이삿짐 센터 운영하고 도배업체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만 가능하다고요. 제가 이삿짐 소개해가지고 중개업을 하면서 2만 원부터 한 5만 원 받아본 것 같아요. 10만 원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돈 안 낸다고 이삿짐 소개해봐야. 그 다음에 도배업체 같은 거는 소개하면 뭐 한 10% 정도 주더라고요. 이 건설 수주는 거의 10% 정도 먹는 게 커미션을 먹는 게 관행이에요.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 앞에 가보면 구경하는 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완전히 그렇게 고치면 뭐 한 1,000만 원 막 나오고 그러죠. 2,000만 원도 나오고 그러죠. 그 1,000만 원 나오면 그 수주 받은 사람이 100만 원을 먹어요. 10%는. 그리고 자기가 공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업체에 판다고요. 수주 받아가지고 맡긴다고요. 그래서 이사 도배업체도 직접 운영하는 게 돈이 되지. 이사업체 이런 것도 거의 다 인건비, 도배업체 이런 거 다 인건비잖아요. 이사도 마찬가지 거의 인건비예요. 직접 운영하는 게 돈 되는데 소개하는 것만 가능하다. 돈 안 되는 것만 지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이게 핵심적인 양가로 6번 이게 혁신적인 겁니다. 이게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되는데 이건 신설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 뉴스 보면 경매 브로커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이런 뉴스 보셨죠? 옛날에. 근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권력이 변호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법무사와 개업공개사에게도 매수신청 대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법조인들이 편중되어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서울법대 출신만 50명이래요. 서울법대 하나만. 너무나 그래서 권력이 집중되어 있죠. 따라서 이제 개업공개사도 매수신청 대리를 허용한다. 이건 획기적입니다. 즉 대리권이 있다는 말은 대리인이 예를 들면 경매 최저매각이 1억인데 1억 1천을 써내도 되고 1억 2천을 써내도 되고 1억 3천을 써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문 직업인으로서 공신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 사기꾼한테 맡기면 비싸게 써내가지고 수수료만 받아먹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사기꾼이 아니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이걸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매수신청 대리를 허용한다는 것은 금액을 마음대로 써낼 수 있으니까 그 써내더라도 대리인한테 피해되는 게 아니고 그 효과는 본인에게 가잖아요. 대리를 하면. 그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원래 변호사의 업무라고요. 근데 지금은 개업공개사에게도 허용을 했다. 동그라미 2번 만약에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 입찰 대리를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매부동산 취득 알선만 하는 경우에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교재 64페이지 양가로 6번 보고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소위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신청대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수신청대리를 하려면 민사집행법도 알아야 되고 민법도 좀 알아야 되고 등기법도 좀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법을 조금씩 알아야 되죠. 근데 중개인들은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그래서 중개인은 매수신청대리가 안 됩니다. 즉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입니다. 그럼 중개인도 이 경공매 매수신청대리만 안 되고 나머지 분양대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주택상가 분양대행 같은 거는 중개인도 가능하다고요. 이거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겸업 제한 할 수 있는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입니다. 중개 외에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개인은 이 6가지도 할 수 있고 그 우리 교재 64페이지 맨 밑에 4번에 개인 겸업 문제라고 돼 있죠. 개인은 여기 있는 6가지도 해도 되고 다른 업무도 해도 됩니다. 아까 담배도 팔아도 되고 식당도 해도 된다 했잖아요. 개인은. 법인은 안 돼요. 그 이유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그렇다.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 예를 들면 지역농협, 신탁업자,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특수법인은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만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역농협이면 농협 업무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만 할 수 있는 거지 지역농협이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등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5페이지 사무소 겸용입니다. 겸용. 개인은 겸용 겸업이 가능합니다. 즉 중개사무소에서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남편은 그 도배하고 인테리어하고 이런 거 그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옆에 부동산 하는 게 돈 되는 것 같으니까 부인이 자격증 따가지고 같이 사무소 하나에서 부인은 중개하고 남편은 또 중개하면서 이사하고 이러면 도배도 보통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도배 이런 거는 거의 뭐죠? 인건비잖아요. 사실 도배 같은 건 종이는 얼마 안 해요. 그거. 그래서 겸용해도 된다고 같이 써도 된다고요. 중개사무소에서 쌀을 팔아도 되고 껌을 팔아도 되고 겸업이 가능하니까 다른 업무를 해도 되니까 당연히 같이 써도 되겠죠. 담배 같은 거 파는 데는 보셨잖아요. 중개사무소에서 담배 팔아도 된다고요. 겸업, 겸용 가능합니다.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다만 개인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이런 질문을 올린 대학생이 있었어요. 나는 대학생인데 아버지가 자격증 따라고 해서 자격증 땄는데 사무소는 아버지한테 맡겨놓고 학교 계속 다니고 싶은데 겸업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은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다만 개업공개사는 계약서 등 작성 등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보조원 등으로 하여금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등을 주도하게 하면 자격증 양도되어 등록증 양도되어 등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자격증이나 등록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대학생이 그러면 아버지한테도 빌려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아버지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라 이렇게 했는데 시험에 나오면 아버지고 누구고 빌려주면 안 되죠. 그 겸업, 겸용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겸업, 겸용이 가능하지만 다만 개업공개사가 중개업무는 주도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판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면서 중개업을 하는 건 안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소장은 상시 근무해야 되는데 상근으로 출근해서 근무해야 되는데 동시에 중개업을 하면 그거는 이중직업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판례가 밤에 아파트 경비원을 하면서 낮에 중개업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 낮에 밤에 경비 쓰고 낮에 중개사무소 나와서 직접 계약서 쓰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중개업무를 직접 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 자, 그러면 65페이지 1번 문제, 이거 기출문제를 자꾸 봐야 돼. 어디서 출제되는지. 지금 업무 지역 범위,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겸업 제한이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이 프린트 2장 내드리는 데 있는 게 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프린트 내드리는 데 업무 지역 범위라든지 중개 상물의 범위는 없잖아요. 겸업 제한만 있다.
자, 겸업할 수 있는 걸 모두 고르면 했는데 1번 기역, 주택의 분양대행. 예, 분양대행은 가능하고 분양업은 안 된다 했죠. 상가, 주택 분양대행 가능합니다. 택지 분양대행은 안 됩니다. 니은,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된다고요. 업이라는 말 붙으면 전부 안 되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이 개발이라고만 돼 있지만 개발을 계속하면 개발업이잖아요. 상담을 계속하면 상담업이죠. 그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은 가능합니다.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즉 이삿짐 센터 소개는 가능하지만 소개업은 가능하지만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된다. 이삿짐 센터. 리얼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개업 경영기법 제공 가능합니다. LBA 법률중개사 이를테면 이런 게 있어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이에요. 그 LBA 법률중개사 이런 거는 1년에 가맹점 가입비를 1년에 회비를 연회비를 99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 우리나라에는 지금은 그 LBA 법률중개사 가입 안 하면 중개업을 못 한다 이런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별 메리트를 못 느낀다고요. 그 가입했다가 다 탈퇴하고 이렇게 해요. 현실은. 근데 앞으로는 이제 대형 법인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아, 저 법인 아니면 저 법인을 믿고 그래 하겠다 이런 인식이 다 깔려 있으면 그 가입을 안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지금 빵집 같은 거 뚜레쥬르 뭐 파리바게뜨 이런 게 거의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이제 유명한 중개법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게 빨리 분사무소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에요. 많이 받아도 된다고요. 제가 좀 전에 가맹점 가입비를 1년에 99만 원 받는다 했는데 9,900만 원 받아도 돼요. 가입할 사람만 있으면. 이건 왜냐하면 중개보수가 아니잖아요. 겸업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중개보수 한도 초과에 저촉되지 않는다. 분양대행을 하고 한 건에 2천만 원을 받든 3천만 원을 받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다. 개인은 이 6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다만 소위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못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66페이지 중개사무소의 설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